몇 분짜리야 이거? 한 4, 50분? 오, 긴 시간이네. 길어요. 네. 공부기 때문에 시청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민주당의 당원들이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에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를 형상화한 대형 그림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뉴스가 이게 좀 뭐야? 한번 연습했고. 연습 한번 했고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오늘은 특별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범계 의원과 함께 민주법대 또 정춘숙 의원과 함께 민주여대를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졸지에 민주미대, 민주예대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본관에 촛불 집회를 형상화한 대형 그림이 걸려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식구들이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또 해설을 하셔서 더 유명해졌죠. 걸렸던 그림의 작가이십니다. 주인공이시고 80년대 민중미술 운동의 중심이었던 현실과 발언의 창립 멤버이시고요. 또 얼마 전에 온 국민이 함께했던 촛불 집회 그 현장에서 온갖 다양한 퍼포먼스를 함께 하시고 또 주도하시고 즐겁게 그 광장을 만드셨던 주인공이시기도 하시죠. 이목상 화백님, 오늘 저희가 그 작업실을 직접 찾아서 예술과 사회 또 예술 정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쭙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찾아뵈니까 진짜 좋네요. 네. 우선 그냥 뭐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소재가 됐던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번에 청와대 본관에 걸린 그림 이미 뉴스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압니다. 근데 광장에 따옴표 서 네. 일단 제목이 그렇잖아요. 이 제목이 뜻하는 바 의미랄까 의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광장에서 하면 그냥 장소만을 지칭하잖아요. 광장에서 붙여 읽으면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또 제가 하던 여러 가지 일이나 뭐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예. 한 박자 이렇게 쉬어서 한번 가보자. 쉼표를 찍어봤더니 예. 훨씬 좀 제 딴에 좀 괜찮아요. 광장에 서를 천천히 음미한다는 느낌도 주면서 네. 서라는 것도 살리는. 예, 거기서 서 있는 서서 두 다리를 딛고 서 있었다는. 선생님 부여시죠? 맞아요. 부여해서 천천히 읽으셔도 광장에서 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애초에 실제 생각도 조금 천천히 이렇게 읽는 느낌을 가져보자. 에서부터 시작이셨군요.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게 워낙 그림이 좋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산분한테 여쭤서 이게 이리 걸 장소가 있느냐 하니까 아직은 마땅치 않다 하니 그러면 청와대에서 좀 빌려봅시다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설에는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이거 청와대에 거는 걸 조금 그렇게 마땅히 흔쾌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꺼림직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건 뭐 권력에 거기 들어가는 게 그게 별로. 좀 찝찝하셨어요? 예, 아무래도. 심지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상징하는 곳에 그림이 걸린다는 것이 그렇게 그렇죠. 흔쾌하진 않죠. 그러다가 이제 뭐 주위 사람들도 얘기도 그렇고 또 한번 생각을 바꿔보니까 이게 무슨 저를 위해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무래도 촛불 정권 내지는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이 정부나 대통령 스스로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국민들 자신이 어쨌든 촛불이 만들어낸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글쎄요. 그래서 좋지 마음을 좀 바꿔놓고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번 촛불 집회 때 일종의 개근을 하셨잖아요. 거의 개근하셨죠. 매번. 그런데 종래에 그런 집회에 없었던 다양한 퍼포먼스가 일반적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선생님께서 많이 이제
주도를 어떻게 보면 하셨단 말이에요. 뭐 검은 망토를 입고 나서도 블랙리스트 문제도 제기하시고 백만백성 퍼포먼스도 있었고 박터트리기도 네. 있었고 똥볼도 차고. 네. 근데 일종의 이제 그런 것이 광장의 분위기를 해학과 풍자로 이끄는데 전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선생님의 어떤 퍼포먼스를 떠나서도 특징적인 것 하나가 이번에 광장에서는 옛날에는 저희가 80년대는 막 계속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체류탄이 난무하고 뭐. 그런데 예. 이번에는 그 광장에 있는 어떤 시위 구호나 피켓에 쓰인 것들이 예를 들어 뭐 그만두유, 박근혜 그만두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만두구라 이런 것처럼 약간의 풍자, 해학, 패러디 이런 게 많았단 말입니다. 또 문화도 많았고 뭐 노래도 등장하고 춤도 등장하고 이런 광장의 시위 문화나 언어가 바뀐 것이 이걸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시민의식이 성숙돼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 광장은 결국은 상호 힘과 힘이 맞서는 데잖아요. 이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도 자제를 많이 하고 예. 또 이쪽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유 있게 이걸 포용하고 그걸 더 확산시키는데 평화적으로 결국은 시민의식이 매우 그 성숙한 그런 결과가 환경이 작용을 할 것이다.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막 자제했잖아요. 네, 네. 경찰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바리케이트 치고 그랬을 때 막 올라가는 것을 내려오라고 그러고 끌어내리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방법에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과정이 옳아야 방법이 옳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우리 어떤 역사와 문화의 전통에도 보면 마당국도 포함해서 풍자와 해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인이나 종교인들 가운데 말씀을 잘하는 분들이 아주 높은 경지에 가면 굉장히 유머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거리에서 이렇게 문화나 풍자나 해학 이런 것이 많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대중적인 어떤 언어의 수준이나 의식의 수준이 높아진 하나의 반증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위를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 과정이 즐겁고 여유 있고 상대에 대한 그런 그 어떤 배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끌어안음으로 해서 훨씬 더 이게 크게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대놓고 처음부터 이 시위대의 그 뭐 본부랄까 이런 데는 저는 아예 가까이 가지를 않고 예. 계속 주위에서 일반 시민들과 같이 노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같이 노는 것. 예. 그러면 그게 이렇게도 연관이 될까요? 과거에는 저희가 80년대 민중미술이라고 하면 이제 비장한 걸개 그림 이런 게 주종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의식 있는 작가들을 보면 뭐 만화 형태의 거의 패러디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회의식을 담은 예술의 흐름도 어떤 비장성으로부터 그런 조금 더 경쾌함 또는 유머, 풍자 이런 것이 더 담기는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럼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더 힘이 있어요. 더 힘도 있다. 비장함은 네.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예. 이게 도저히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맞닥뜨림에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의 그런 힘 대 힘의 대결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풍자와 해학은 그 대결 구조를 아주 판을 바꾸는 거죠. 지금 말씀은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얻으려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목표를 얻는 방식에 있어서 오히려 풍자학이 더 여유롭고 더 실제로 얻을 수가 있다. 대중을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 민주주의는 그렇잖아요. 힘과 힘이 맞서는 것이 결국은 대중에서부터 나온 힘이 훨씬 더 강하고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중을 움직이는데 풍자학이 힘이 더 있을 수 있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유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의식 또는 사회 또는 민중을 지향하는 미술의 표현 형식은 조금씩 그런 흐름으로 더 여유로워지고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촛불이 이제 1주년이 됐는데 마침 이때 이제 뭐 남북 관계도 문제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 등등도 있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뭐 탈도 만들고 또 말씀 중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 자축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촛불, 새 정부 등장, 그리고 1년. 지금 어떤 사회적 과제로서의 가장 어떤 초점으로 뭐가 바뀌었다면 어떤 일단 이 정부의 주체가 저는 촛불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촛불을 들었던 이 주체가 예. 자기 역할을 방기하는 순간 다른 불로 이상하게 변질되거나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 정부 자체나 이 문재인 이쪽에서는 이것을 적폐청산으로 정책 기조를 그렇게 갖고 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이 시민, 촛불 시민들이 그걸 받쳐줘야 되겠죠. 그런 일을 능히 할 수 있게끔. 반대 세력은 너무 아직도 견고하고, 그리고 이 적폐청산의 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결국 그것을 행하고 집행하는 것이 검찰이잖아요. 예. 저는 이 검찰이야말로 정말 적폐청산의 대상이거든요. 예. 근데 그들이 자기들을 치는 칼자루를 들고 지금 있단 말이죠. 이 모순을 정말 빨리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촛불 시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문무일 얘기했잖아요. 예. 연말까지 끝낸다. 그건 진짜 연말이 뭡니까? 앞으로 시간이 언제가 되더라도 5년 내내 아니면 대대손손 네. 나가야 할 것인데, 이거 무슨 뭐 100m 뛰기입니까 이게? 네. 네. 한번 실험한 거라고 봐요. 이 검찰 쪽에서 이 반응이 어떤가 한번 간보기를 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 국민과 촛불 시민이 그걸 받쳐주면서 하되, 여전히 또 권력은 이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잖아요. 권력의 메커니즘은 반민권, 반민주거든요, 본래. 그러니까 이 적폐청산의 어떤 기조뿐만 아니라 네. 이 적폐청산을 집행 내지는 주도하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끝없이 경계하고 예, 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민중미술을 시작하셨고 또 그것이 이제 촛불까지 왔고 그런 것에 힘입어서 국민들의 어떤 표현의 방식과 수준이 풍자해역으로까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공공미술의 기치를 또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탁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네. 공공미술이란 뭔가 이거를 우선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조금 이렇게 분석하고 쉽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뭐 큰 저희 작품 활동 과정에서 그렇게 이것은 공공미술이고 이건 뭐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인위적이다. 좀 선생님은 일관되게 가고 있는데 그걸 떼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흔히 서구에서 얘기하는 공공미술이라든가 이런 것의 영역이 우리에게 별로 없었던 것이 등장했는데 80년대적 민중미술에서 다른 영역으로 보다 더 대중들이 추구하는 이런 것의 장르를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제기하시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일관성 있게끔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 중에서 이제 공공미술이란 조금 약간 다른 색깔이 이제 보인다. 뭐 이런 정도로 봐주셨으면 고맙겠는데, 한 가지예요. 제 작품 세계를 견지하면서 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이게 이 사회에서 유통이나 이런 것을 눈여겨보면 제가 담고 있고 하고자 하는 작품 세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물건으로 제 작품이 취급돼 가지고 소장가가 가져가던가 뭐 미술관 이런 데서 가져가면 그다음부터는 뭐 언제 어디서 뭐 끝난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일반 대중과의 그 소통,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대중들과 작은 물결이라도 만들어져 미동의 바람이라도 일으켜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래서 숨어버리고 자취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대중들은 대중들 나름대로 뭐 바쁘고 힘든 사람들이 언제 미술관을 찾아다닙니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고 접하고 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정한 장소로 관계없이 어디를 가나 지나가다 보면 어디서나 예술을 접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서구에서는 좀 다른 개념으로서 이제 공공미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저희는 주로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가 창작한 예술을 향유하는 입장에서 야, 이게 너무 멀다 이런 것에 문제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작가 입장에 생각 못 해봤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야, 내가 창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소통하고자 했던 예술이 어느 순간 사라져서 정작 소통해야 될 물건이 돼버려가지고 그걸 접하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망실감이 들 수도 그렇죠.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일반 분들이 뭐 괜히 미술관에 못 갔다고 해서 비문화인 소리 듣고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생활 속에 그걸 제공하고 그걸 즐길 수 있게 해드려야지. 그렇죠. 그들 보고 말이지 시간 내서 왜 극장도 안 가고 영화도 안 보고 뭐 미술관도 안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게 그 인사동이었던가요? 당신도 예술가 네, 프로젝트가 처음 그 하실 때 직접 이렇게 거리에서 사람들이 뭐 네. 참여도 할 수 있고 뭐 접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혹시 만약 지금 다시 2017년, 18년 버전으로 당신도 예술가 이런 것을 한다면은 혹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해보실 때 그냥 순간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저는 우리 저 후학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저작거리로 나가라. 예, 예. 저작거리로 나가야지 소통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만들어진 장소에서 이러지 말고 그냥 어디 가나 가서 말을 걸고 그들과 같이 뭔가 이게 예? 수작을 떨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돼줘야 된다. 수작을 떨 수 있는. 예. 예. 그런 것이 여기저기서 이제 그 난장이 벌어져야 그것이 이제 평가도 되고 사람들한테 해자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람직한 우리 시대의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런 어떤 취지에서 본다면 뭐 그걸 공공미술이라고 하든 아니면 선생님께서 일관되고 추구하셨던 그 무엇이라고 하든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예술 작품을 접하고 향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당연히 그들이 직접 창작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그게 향유 감상자의 차원 더 밀고 나가서 얘기하면 구경꾼 차원으로 네. 대중을 묶는 행위야말로 이건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들로 하여금 행위하게 만들어야 된다. 행위하는 야. 행동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자기도 그것의 주체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가 성우가 아니라서 사랑한다는 말을 멋있게 못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연습 안 하다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진실이 전해질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타고난 능력이나 기술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예. 예, 누구나 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누구나 다 뭔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미술 교육은 정말 빵점이죠. 꽝 아닙니까? 꽝이죠. 꽝. 나 가끔 가다가 예. 나는 되게 우리 김민석 예. 공부 잘했잖아요. 난 미술을 못했어. 그게 나중에는 거꾸로 들어왔다니까요. 난 미술은 못했는데 공부는 잘했거든. 야들들은 이게 공부 못해가지고 미술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거꾸로 들어올 정도인데 난 미술에 취미가 없거나 재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다 표현의 능력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건 우리가 말을 다 하듯이 노래를 조금 잘 부르고 못 부르듯이 이런 거지 아예 그건 없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저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예술가다. 예술적 재능을 다 갖고 태어났고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발휘할 수 있게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져서 큰 문제다. 참 아쉬운 게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요 저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하지? 나는 왜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음악을 많이 모르고 근데 왜 이렇게 운동을 여러 가지 못하지? 사실 음악, 미술, 운동 이걸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어릴 때. 근데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라고 해도 그걸 보통 교육에서
접하지를 못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한하거나 예. 아예 뭐 기타 과목으로 빼돌렸잖아요. 그리고 뭐 미술 시간에 자 오늘 미술 안 하고 수학 문제 풀어라 뭐 이런 것도 많았고요. 소위 뭐 인문학, 뭐 4차 산업혁명, 창의성 강조하는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미술, 음악 이런 것이 초등학교 때 교육과정부터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참. 그러니까 말로만 저는 이제 4차 산업이라고 봐요. 기본은 안 돼 있고 그냥 기술 정도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는 뭐 IT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술을 무한한 상상력과 이런 걸로 녹여내지 않으면 그 기술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우리가 묶여 있다. 네. 아주 경직돼 있다. 교육적으로도 경직돼 있고 사회적으로 경직돼 있고 지금도 아이들을 영어 수학 이런 거를 제일 중요해요.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거 안 하면 너무 야단치고 미술 그림 그린다 그러면 왜 그런 거 하냐고 뺏고 막. 근데 사실 요새 저도 죄송하지만 요 나이가 돼서 살면서 아이 그 차는 왜 이렇게 안 빼냐. 김민석이 오는 거 아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저도 뭐 많은 나이를 먹은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화, 예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소양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이 점점점 스스로에게 아쉽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릴 때 그런 걸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아서. 저도 그건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그걸 제대로 외국에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예. 그거 아무 전공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너무너무 잘 얘기하고 여러 가지 소설도 많이 읽고 정말 그렇죠. 주장이 그래서, 뚜렷하고 예. 뭐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건 바로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다양한 풍부한 기초 교육이 쌓여서 그런 예. 거죠. 그 정책에 대한 예술 정책에 대한 걸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선생님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가 아주 언론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술 정책이라는 게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아야 된다. 뭐 문화 행정이 그래야 된다. 큰 틀에서 보면 뭘 지원해야 되고 뭘 간섭하지 말라는 건가요? 간섭의 이제 방점을 찍은 얘기죠. 예. 지원이라는 말보다도 이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에다가 예. 이 경직된 권력 구조를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늘 이게 감시의 대상이었잖아요. 눈에 좀 괜찮은 애들은 막 올려주고 네. 나머지는 다 쳐내는 일만 쭉 해왔으니까 뭐 반면교사라고 배우잖아요. 아무리 민주정부도 네. 독재정부에서 한 걸 봐왔기 때문에 그게 좋은 쪽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있고 아닌 그게 것이 이제 있죠.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예. 없는 그런 것이 있죠. 문화 정책에서 문화 복지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잘못하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굉장히 그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인데 네. 일종의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하는 네. 그런 그 지원이나 이런 것은요 오히려 더 반대 역효과를 낼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일할 수 있는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생활비 호텔에서 이게 네. 받는 것보다 네. 이거 좀 도와주시죠. 그래서 역시 다르네요. 너무너무 잘 돼서 예쁘고 이렇게 해서 사례비를 주는 거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사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쪽에 지금 너무너무 취약해요. 아. 그렇게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잘 생각도 좀 못하고 계시고 큰 틀에서 보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예. 그러니까 정치적 간섭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안 하는 어떤 철학적 관점을 가져야 되고 당연하죠 그거야. 지원이라는 것도 그냥 어려우니까 지원한다기보다 예술가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예술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술적 능력을 사회를 위해서 발휘하게 하고 그것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을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거리를 못 만들어 놓고 그냥 돈 몇 푼 주고서 너 그냥 끝내라.
이렇게 하면 안 그러면 되죠. 그냥 예술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결과로서의 지원보다도 예술 행위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예, 예, 말씀이겠네요. 예술적 창작의 어떤 일거리. 예, 그럼 예술적 일거리는 무엇인가? 네. 여기서 또 잘못하면 또 이상한 짓을 이제 마치 옛날에 무슨 어떻게 보면 무슨 치료 사업 그것이 그렇죠.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게 하면 그렇게 정말 되면 난감한 또 거죠. 진짜 완전 꽝이고 그렇죠. 예술가들은 그냥 풀어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든다면 예. 그냥 구체적으로 요즘 뭐 마을 만들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성공적인 해외 사례라든가 국내 사례에서 네. 그것이 예술가들이 일선에 섰을 때입니다. 마을 만들기의 성공 사례도 아, 예술가들이 예, 일선에 섰을 제 때다. 일선에 섰을 때 예. 예술가들은 우선 측은지심이 발달돼 있잖아요. 어? 좋은 말씀이네요. 정말. 예. 측은지심이 발달돼 있고 수호지심이 또한 발달돼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창피한 건 못 참고 예. 불쌍하고 가난한 걸 보면 못 참는 사람들이 예술가잖아요. 기본 성정이. 네. 그들이 이제 이 마을 만들기 같은 데 쓰면 그들이 알아서 일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상상력으로 마을을 새롭게 부활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 하고 있는 서울시의 박원순표 그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를 까는 데 중심이 되고 이게 양념 비슷하게 네. 양념 비슷하게 예술가들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양념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굉장히 되는데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에 예술가들이 어떻게 보면 동행하고 거의 아주 주도자로서 쓰게 하면 마을 만들기 자체가 예술적인 것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활성적이고 그렇겠네요. 힘이 예. 있고 또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고 이게 사실 참 고민스러운 주제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걸 가장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프랑스여서 그 예도 저희들이 소개도 많이 되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냥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술가들은 예술이라는 행위가 참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한 사람들 아니냐. 근데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하냐. 뭐 이거는 복지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과는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도대체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정말 기계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선생님 오늘 말씀 중에 마을 만들기와도 연관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을 만들기에 예. 5년 동안에 굉장히 큰 액수를 공약에 내걸으셨어요. 근데 지금 마을 만들기 얘기는 아예 하나 나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 뭐 적편이 뭐니 그래서 내년에는 언젠가는 이제 얘기를 시작할 건데 그 기조를 인프라 까는데 하면 마치 그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그렇죠. 예. 농촌 이런 데 돕기하면요 평화로운 마을에서 정부에서 지원액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 돈 싸움 해갖고 마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랬거든요. 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선거로서가 아니라 또 어느 당이 이기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촛불에서 승리한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당의 이제 싱크탱크로서의 연구원이 내년에 어떠한 접근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큰 주제를 던져주신 거예요.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의 주제이기도 하고 예술과 연관해서 그런데요 선생님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술가와 경제 예술가와 가난 이게 왜냐면 예술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유구하게 예술가를 괴롭힌 문제잖아요. 근데 선생님 보면은 조금 이름이 나신 후에도 도대체 이게 팔릴까 싶은 큰 작품들을 하셨고 근데 젊으실 때도 국전도 안 하고 난 조금 다른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막 이랬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으셨나요? 왜 없겠어요? 아니면 대안이 좀 있으셨나요? 하여튼 저는 뭐 운이 좀 좋았던 것도 있지만 예. 일단 기본적으로 네. 예술을 선택한 이상에는 연명으로 만족하겠다라는 대전제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미 그건 본인의 각오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예.
먹고 살 수 있으면 됐지 그 이상을 뭘 원하겠느냐. 이번에 처음 팔린 겁니다. 예. 그 사이는 좀 먹고 살 정도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홍콩에서 무슨 경매에서도 팔렸는데 이제 좀 팔리기 시작하는 건데 제가 예. 나이 70이 다 가까워돼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던 후학들한테 예.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면서 예. 먹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주위를 봐라. 어? 예. 그런 기본 자세를 갖고 예. 주위 사람들과 만나서 이 또한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결국 뭡니까? 사회적 잉여가 있으니까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잉여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남들이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 남긴 것을 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적 보답을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일반 분들은 네. 저자들이 하는 지 좋아서 하는 짓거리가 아니라 네. 저 짓거리가 예. 결국은 우리들도 풍요롭게 만드는 거다라는 네. 정말 강한 믿음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네. 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가가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가난 또 그 다른 직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족함 이런 것은 나는 아니다 나의 인생에서 라는 정도의 각오는 예술 자체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 예술하면서 항상 즐거움이 있거든요. 예술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하신 기본적인 연명 또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믿음이 필요한데 그걸 하는 방식이 새마을 7호 사업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지혜롭게. 그러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 예를 드셨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어떤 저희가 고민해야 할 영역이네요. 제가 가끔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이제 책도 보면서도 비슷한 역시 경우여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다 그렇고요. 선생님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던데 왜 평론가들의 반응과 대중의 반응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까? 그리고 평론가들의 반응을 당대에는 전혀 또는 얻지 못하기도 어떤 경우는 뭐 대중의 반응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 평론가들의 반응은 영 아닌데 대중들이 뜨겁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평론가도 의미 있고 대중도 의미 있잖아요. 이건 도대체 왜 달라요? 저희는 한 사물을 보는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 좀 달라 보일 수 있겠죠. 지금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자기 그림에 대한 서문을 부탁했는데 미국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시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제 네, 부탁하면 네. 평론가가 예, 예. 이목상의 작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 도록에 실린 제 작품에 대한 그 평을 지가 써달라고 해놓고서 16%밖에 안 읽는데요. 작가 자신이 네, 네. 그만큼 관심도 없고 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눈치 보거나 뭐 평이 이래서 누가 어떻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평론가이든 대중이든 하여간 예술가 스스로의 어떤 저희가 더 그러니까 우선인 것이다. 자기 이거죠. 스스로 자기가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지 예. 이게 뭐 주위에서 이래라 저래야 되는 게 아닌데 예. 물론 그것도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죠. 예. 자존심이 강한 사람과 눈치를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차이 했지만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은 그런 점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 영혼들이다. 근데 참으로 어떻게 보면 독특한 경우인데 선생님은 아까 예술가는 생활이 어려워도 예술 작품을 만드는 행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 행복도 누리시고 근데 사실 이번에 촛불 과정 같은 경우를 보면 국민과 함께 사실 그런 퍼포먼스를 지지받으면서 한다는 건 정치가도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과 함께하는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봄이 오면 예. 산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 제가 그런 그 연습 내지는 그런 이 수양 뭐 네. 이런 걸 하는데 모든 자연의 기운이 내 발바닥에서부터 나한테 이렇게 해서 발화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존재다라고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그건 이제 늘 그러신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모든 마음을.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발화해서 만인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나는 예수가들이 그런 존재라고 믿고 있고 예. 그렇게 착각 내지는 자기 주관적인 기쁨과 믿음과 그렇게 살아요. 예. 선생님 아까 제가 이제 말씀 중에 민중미술 또 공공미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좀 그렇게 인위적인 구분이 어색하다. 나는 그냥 쭉 갔는데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작품을 봐도 뭐 흔히 보면 조금 흔히 사람들은 사회적인 시국적인 이런 것만 상상하지만 다 의미가 담겼겠지만 예를 들어 뭐 정한수라든가 행복의 모습이라든가 포옹 이런 걸 보면 참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체로서의 인간의 어떤 이런 것을 다 작품 세계에서 구현하시는데 그 우리가 정치에서는 또는 사회과학에서는 뭐 사회주의도 추구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본주의 문제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술가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해오시면서 이 사회가 이제는 사회과학자들도 대안을 찾는데 한계를 느끼고 그러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래도 어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를 생각하는 어떤 가 있다면 또는 대안이 있다면 그 추구가 있다면 그건 뭔가요?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을 왜 나한테 아니 그래서 제가 예술가는 그걸 어떤 그 모델로 해서 제가 생각하시나요?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김근태 저는 형이라고 그러는데 네. 김근태 형이 6주기 추모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제목이 따뜻한 밥상이에요. 따뜻한 밥상. 예. 아, 그 작품 중에도 밥상이었나요? 그 이름이?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인데 그 밥상을 차렸죠 제가. 밥상도 밥상도 있었던 것 작품도 같아요. 있어요. 예, 예. 김근태 의원이야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운동권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론가였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분이 하여튼 거의 말년에 네. 따뜻한 밥상이라는 말을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앉아서 인간관계. 따뜻한 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가 나름대로 각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예.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결국 우리가 뭐 계량식으로 해서 계속 성장을 주도하고 이끌고 뭐 국민 소득이 뭐 얼마가 돼야 되고 뭐 3만 불 시대를 넘어야 되고 뭐 하여튼 별 얘기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해치는 데로 가서는 그건 절대로 사회를 구제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저희는 예술이 만약에 네. 존재할 이유가 있다면 이런 냉랭하고 좀 예. 쌀쌀맞은 그런 사회에 윤활유가 되어서 하나의 공기가 되어서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그 삶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예술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아니 보통은 따뜻한 밥 이런 우리가 주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만 생각하게 하는데 따뜻한 밥상 이러니까 그것과 함께 인간관계 같이 먹는다는 밥을 관계를 같이 표현하니까 먹죠. 그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 식구잖아 우리. 예. 식구라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뜻이고 따- 평화라는 것도 결국 평자가 아시다시피 네. 벼 조자에다가 입구자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거다. 같이 나누는 거다. 뭐 안 먹으면 다 죽으니까. 근데 그것이 가지는 함의가 결국 크잖아요. 같이 평화롭게 먹는다. 다투지 않고 나누고 그것도 즐겁게 먹어야 밥상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따뜻한 인간관계 이것을 예술이 이렇게 지향한다 굉장히 멋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뭔 이런 말씀을 나오다가 문득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개혁적이기만 한가? 그 무슨 얘기 중에 나온 거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때로는 굉장히 개혁을 지향하는데 어떤 때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 정치의 역사를 알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저는 예술을 하시면서 관찰하신 한국 민중, 한국 대중
또는 한국 대중의 민중성 또는 한국 민중의 예술성, 이건 그런 어떤 뭐 특징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 어려워요. 어렵고. 예. 아프리카 현대사를 그리셨잖아요. 가진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한국 민중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셨잖아요. 이 특징이 있나요? 이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친했는데 예. 저 사람하고 나하고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잘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등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고 느끼고 그것이 비교적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같이 부딪혀 봐야 된다. 일을 같이 해보고 추상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쪽에서 이걸 접근해야지.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렇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안 하니만 못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술 뭐 보면 한국 미학, 한국적인 것, 한국미, 예. 한국 사람들 이러니까 예.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뭐 그런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그 작가들의 작품은 다 실패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매우 정태적인 거고 예. 그리고 아전 인수격인 거예요. 예. 그리고 고리탑탑한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심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을 연상케 하면 안 되니까 뭐 우리는 갓을 쓰고 다녔었는데 그 갓에 그 한국미의 본질이 들어있다. 네. 네. 그래서 뭐 네. 갓 모양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가 예를 든다면 네. 우리가 한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한지 가지고 뭘 함으로써 한국미를 드러낼 수 있다라든가 네.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우리의 삶이 빠져 있고 우리의 현재가 빠져 있는 것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박제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어떻다 하는 얘기도 거의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네. 된장 먹는 사람들은 하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예. 너는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상한 네. 짓거리를 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정치 그런데 그렇게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본래. 그걸 다 함께 일해보면서 전체로 하지 않은데 얘기하는 그게 섣부를 수 있다. 종합화시키고, 단편적이고. 예. 종합화시킨 것이 일종의 우리가 그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놓고 추론하고 그 추상화시키고 다시 그걸 구체적인 거하고 접목을 시켜서 확인해보고 이런 것을 계속 해가면서 찾아가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역사는 한번 볼 필요는 있다. 네. 그리고 오늘날 아까 얘기한 현실 속에서 그런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결국은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건 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분단과 네. 네. 조선시대의 그런 어떤 유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오늘날의 이런 그 짓눌린 삶이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런 속에서 끝없는 압박을 느끼고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이건 다른 데 있는 사람과는 다른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빨리 딱 결론을 내고 그거에 따라서 처방전을 낸다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 오늘은 저희가 참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목상 화백님을 모시고 저희가 민중미술 또 우리 국민이 함께했던 촛불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문화와 표현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예술 정책의 문제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우리 미술 교육의 문제까지 사실은 이제 우리 이목상 선생님을 모시고 통상적이라면 저희가 그림 이야기 또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여쭤봤을 겁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저희는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가장 치열하게 작품 활동을 해왔던 대표적인 또 국민이 알고 있는 예술가를 모시고 예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사실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뭐 평등한 나라, 또 함께 잘 사는 나라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백번 김구 선생은 문화국가를 지향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어찌 보면 가장 정의롭고 가장 경제적 평등이 바탕이 되고 남북 문제가 해결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온 국민이
우리 선생님께서 지향해 오신 오늘 말씀 중에 따뜻한 인간관계라는 말씀이 너무 좋았고요. 따뜻한 인간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예술을 모두가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향을 저희가 같이 갖고 있죠. 그 과정에서 몸으로 또 작품으로 기회해 주신 선생님께 저희가 특별히 감사드리고 예술 정책에 대한 말씀 또 마을 만들기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 저희가 귀하게 오늘 이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목이 역사의 나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국 근현대사의 인물들을 42명 예. 개통나무라는 게 있죠. 있죠. 뭐. 네. 막 이렇게 근데 되고요. 예. 그런 곳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 역사의 이제 그 길목마다 구비구비마다 예. 거기 이제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 인물들을 모으기도 하고 흩어뜨리기도 하고 데뷔도 시키고 뭐 그러면서 이게 동네 어귀에 마을 역사를 다 지켜본 마치 그렇죠. 그런 한 느티나무처럼 4,500년 된 그런 나무를 이제 좀 연상하고 나무는 항상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결국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무를 상징으로 내세우고 그 나무에 여기저기 달려있는 인물들. 그러면 이 나무가 지금 지켜본 그래도 달리는 인물들은 꼭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럼요. 여기. 하여간 다양하게 뻗어져 나간 인물들을 이렇게 쭉 고르신 거예요. 네.
아주 무식한 질문인데 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비율은 얼마나 돼? 아무래도 좋은 사람이 많죠? 그럼요. 3대 1.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